일본 피겨 팬들이 한국 선수한테 제발 우리나라로 와달라고 울면서 댓글 담궈보셨나요? 아니 진짜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올림픽 끝나면 메달 몇 개 땄냐, 순위가 몇 등이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 선수들한테 메달 색깔 말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멋있는 거야? 한국 선수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이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스포츠에서도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차준환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번 올림픽에서 뭘 했길래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느냐.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무대였어요. 차준환 선수가 프리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곡이 광인을 위한 발라드였는데요.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죠? 광기와 열정 사이를 오가는 곡이에요. 그리고 차준환 선수는 진짜 그 곡의 서사를 자기 몸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쿼드러플 살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바퀴를 도는 점프거든요. 공중에서 네 바퀴를 돌고 한 발로 착지하는 건데 이걸 올림픽 무대에서 첫 점프로 꽂아 넣었어요. 완벽하게. 아이스링크 전체가 술렁였죠. 아, 이 사람 오늘 작정하고 나왔구나. 그 느낌이 딱 전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점프였던 쿼드러플 토르프에서 넘어진 거예요. 올림픽 무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넘어졌어요. 보통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년을 준비해서 온 무대에서 넘어지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한 건데 차준환 선수는 넘어진 직후에 뭘 했냐면요. 그냥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다음 점프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착지했습니다. 이어서 트리플 악셀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후반부 가산점 구간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거예요.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후반부에 점프를 넣으면 기본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핵심인데 앞에서 넘어져서 체력을 소모한 상태에서도 후반부 점프를 흔들림 없이 소화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심폐지구력과 정신력이 동시에 극한에 달해 있다는 뜻이에요. 차준환 선수의 이날 기술 점수가 95.26점이었고 예술 점수가 87.04점이었어요. 합쳐서 프리 합계 181.02점. 쇼트 프로그램까지 더한 총점이 273.92점이었는데요. 이게 4위였거든요. 동메달을 가져간 일본의 사토 슌 선수와의 점수 차이가 딱 0.98점이었어요. 0.98점. 한 점도 안 되는 차이로 메달을 놓친 겁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하죠. 억울하죠. 한 점도 안 되는 차이로 올림픽 메달이 날아갔으니까요. 근데 차준환 선수가 보여준 반응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금메달이 확정된 카자흐스탄의 미하일 샤이도로프 선수한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축하를 건넨 거예요. 가장 먼저요. 자기가 0.98점 차이로 메달을 놓친 그 순간에 다른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 겁니다. 그것도 경쟁 상대한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스포츠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올림픽에서 0.98점 차이로 메달 문턱에서 주저앉은 직후에 웃으면서 상대를 축하할 수 있는 선수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 선수가 연기를 마쳤을 때 차준환 선수가 가장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를요. 라이벌한테요. 올림픽 무대에서요. 이걸 일본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하나가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 매체 더 애앤서가 이 장면을 메인 기사로 다뤘어요. 차준환의 행동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는 제목으로요. 그냥 스포츠 기사가 아니었어요. 거의 인성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그의 태도를 분석했거든요. 이 기사가 나간 뒤에 일본 팬들의 댓글이 폭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차준환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정말 진짜다. 그의 성장 배경이 보일 정도로 인성이 훌륭하다. 경쟁자이면서도 동료를 존중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게 다 일본 팬들이 쓴 댓글이에요. 한국 팬이 아니라 일본 팬들이요. 잠깐,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일 관계가 스포츠에서 얼마나 경쟁적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축구든 야구든 피겨든 한국이랑 일본이 붙으면 양국 팬들이 엄청나게 달아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나라의 팬들이 상대국 선수한테 인성이 완성된 진정한 스포츠맨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거든요. 국경을 넘어선 존경이에요. 스포츠에서 국경을 넘는 존경을 받는다는 건 그 선수가 보여준 인품이 문화적 차이와 국가 간 감정까지 초월할 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준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단순한 피겨의 아이돌이 아니라 인성이 완성된 진정한 스포츠맨이다라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고요. 심지어 일본 언론이 차준환 선수의 외모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라고 극찬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일본 팬들이 내린 총평이 잘생긴 얼굴보다 그 이면에 있는 단정한 인상과 차분한 눈빛, 그리고 훌륭한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피겨 선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수 판정 논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논란이 한국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터졌어요. 미국의 뉴스위크가 이 건을 정면으로 다뤘거든요. 팬들이 판정 결과를 두고 조작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쇼트 프로그램에서 차준환 선수의 스텝, 시퀀스 레벨 판정이랑 구성 점수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스텝 시퀀스라는 건 빙판 위에서 다양한 턴과 스텝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구간인데, 이게 레벨 1부터 4까지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차준환 선수가 레벨 3을 받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건 명백한 레벨 4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전 피겨 스타인 오다 노부나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레벨 3 판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피겨의 레전드급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쟁국 선수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은 자기 나라 선수한테 유리한 판정이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국제 스포츠계의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레전드가 나서서 한국 선수가 부당하게 평가받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차준환 선수의 실력이 그만큼 누가 봐도 명백했다는 반증이에요. 일본 팬들의 반응은 더 드라마틱했어요. 차준환의 스텝이 과소평가되었다. 준환에게 유독 판정이 박하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경쟁국 팬들이요. 자기 나라 선수한테 돌아갈 수 있는 메달이 상대국 선수한테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국 선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이런 일이 올림픽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겠어요. 거의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인 차준환 선수의 반응이 가장 클래스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과정에 충실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선수로서의 성취보다 사람으로서 배운 점을 언급하겠다는 성숙한 코멘트를 남겼어요. 올림픽에서 0.98점 차이로 메달을 놓친 선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은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최소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삼키고 상대를 축하하고 자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말을 한 거예요. 해외 팬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패배를 받아들이는 저 방식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승리만이 실력이 아니라 패배를 대하는 방식도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준환 선수는 그 실력에서 금메달감이었어요. 메달은 4위였지만 품격에서는 전 세계 1위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소름 돋는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상 종목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거든요. 17살짜리 한국 소녀가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던 전설을 꺾어버린 거예요. 최가온.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9년생이에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이 어린 선수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뭘 했냐면요. 90.25점을 찍었어요. 90점대가 얼마나 대단한 점수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90점을 넘긴다는 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기술 요소가 완벽에 가깝게 수행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점수거든요. 높이, 회전수, 그립의 다양성, 착지의 안정성, 전체적인 흐름까지 전부 다 잡아야 해요. 그리고 최가운 선수가 그걸 17살 나이에 올림픽 무대에서 해낸 거예요. 근데 이 금메달이 왜 더 미친 거냐면요. 이 선수가 꺾은 상대가 클로이 킴이었기 때문이에요. 클로이 킴. 이 이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절대 강자. 2018년 평창 올림픽 금메달,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역대급 선수예요. 이번 밀라노에서 3연패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스노보드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올림픽 3연패. 그게 클로이 킴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무너뜨린 게 17살짜리 한국 소녀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에요. 세대교체예요. 시대교체예요. 스노보드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라고요. 이걸 중국이 먼저 알아봤어요. 중국 언론 소우닷컴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기사 제목이 한국의 17세 신동이 스노보드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였어요. 중국 매체가 한국 선수한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신동, 새로운 시대. 이게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기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우닷컴은 특히 한국 동계 스포츠의 지형 변화에 주목했거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한국 동계 스포츠라고 하면 그동안 뭐가 떠오르셨어요? 쇼트트랙이죠.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빙상 종목이 압도적이었잖아요. 설상 종목에서는 솔직히 존재감이 약했어요. 스키, 스노보드, 봅슬레이 같은 종목에서 한국이 메달을 딴다? 이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이건 한 선수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동계 스포츠의 영토 확장이에요. 빙판에서만 강했던 한국이 이제 눈밭에서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 상징성을 중국 언론이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중국 기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가운 선수의 서사를 분석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 정상에 올랐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전통이나 인프라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탄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클로이 킴 같은 레전드를 배출한 시스템이 있고 유럽은 알프스라는 천혜의 훈련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하프파이프 전용 시설도 부족하고 설상 종목 육성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17살짜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는 건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고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놀라운 거였던 거예요. 3차 시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된 건 3번째 런이었거든요. 보통 하프파이프 결선은 3번의 런을 하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가 최종 점수가 돼요. 최가운 선수가 3번째 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진짜 교과서적이었어요. 전후방 회전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그립까지 다양하게 잡아낸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프파이프에서 회전을 할 때 보드를 잡는 위치를 그립이라고 해요. 노즈 그립, 테일 그립, 인디 그립, 멜론 그립 같은 종류가 있는데 심판들은 이 그립의 다양성도 채점 요소로 봐요. 같은 회전을 해도 매번 다른 그립을 잡으면 기술적 난이도와 예술성 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최가운 선수는 이걸 17살 나이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한 거예요. 게다가 착지의 안정감까지. 하프파이프에서 착지가 흔들리면 바로 감점이에요. 근데 최가운 선수의 착지는 마치 빙판 위에 발도장을 찍듯이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전후방 회전과 그립을 동시에 잡는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 실패 후 보여준 담대함은 진정한 챔피언의 자질이다라는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선수한테 진정한 챔피언의 자질이라고 한 거예요. 한중 관계가 스포츠에서 얼마나 경쟁적인지 아시잖아요.
특히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판정 문제로 양국이 엄청나게 충돌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선수한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거예요. 이건 최가운 선수의 퍼포먼스가 국가 간 감정까지 초월할 만큼 압도적이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과 연금 제도까지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올림픽 메달리스트한테 연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선수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는 분석이 중국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보상 시스템으로 동기를 극대화한다는 거였죠.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한국의 스포츠 지원 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메달리스트한테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구조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이걸 중국이 분석하고 배우려 한다는 건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경쟁력을 중국조차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국 언론이 내린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요. 한국이 이제는 빙상을 넘어 설상 종목에서도 준비된 강자라는 거였어요. 준비된 강자.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우연이나 돌풍이 아니라 한국이 체계적으로 설상 종목을 육성해온 결과라는 분석인 거예요.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전 영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중국이 인정한 거나 다름없죠.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확보였거든요. 차준환 선수 같은 베테랑의 품격과 최가운 선수 같은 신예의 등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한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밝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피겨에서도 한국한테 팬심을 빼앗기고 설상 종목에서까지 한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일 수도 있어요. 바로 황대현 선수입니다. 황대현.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트트랙 천재를 떠올릴 거고 어떤 사람은 각종 문란을 떠올릴 거예요. 그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아온 선수거든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팀 내 경쟁 구도 문제, 과거 여러 논란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전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선수가 빙판 위에서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실력을요. 1000m 먼저 얘기해야겠죠. 황대현 선수는 1000m에서 페널티를 받고 탈락했어요. 이때 비판 여론이 다시 폭발했거든요. 또 시작이다. 왜 매번 이러냐. 이제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솔직히 이해 못할 반응은 아니에요. 쇼트트랙에서 접촉에 의한 페널티는 선수 본인의 책임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황대현 선수가 무너졌으면 이야기는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논란 많던 선수, 결국 올림픽에서도 사고치고 끝났다. 이런 서사로 마무리됐겠죠. 하지만 황대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500m 결승전. 9명이 출전한 이 레이스에서 그가 보여준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9명이요. 보통 쇼트트랙 결승은 4, 5명이 뛰는데 1500m는 거리가 길어서 참가 인원이 많거든요. 9명이 좁은 쇼트트랙 링크에서 동시에 뛰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접촉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누가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선수까지 같이 쓸려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황대현 선수가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초반에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황대현 선수의 과거 레이스를 보면 초반부터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잦았고 그게 논란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1500m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후미에서 흐름을 읽었어요.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위치 다툼을 관전하듯 지켜보면서 자기가 움직일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이건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올림픽 결승에서 뒤에 있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따라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과 싸워야 하니까요. 근데 황대현 선수는 그 불안감을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 여기서 특유의 폭발력이 터진 거예요. 바깥 라인을 파고들면서 추월을 시작했는데 이때 바깥 라인을 선택한 것도 전략이었어요.
안쪽 라인은 거리가 짧지만 앞에 있는 선수들과 접촉할 위험이 높거든요. 바깥 라인은 거리가 길어지지만 깨끗하게 추월할 수 있어요. 황대현 선수는 바깥 라인을 선택해서 그 긴 거리를 폭발적인 스피드로 커버하며 추월에 성공했고 2분 12초 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이 은메달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2위라는 성적이 아니에요. 이건 방식의 승리예요. 무리한 몸싸움 없이, 접촉 없이 정교한 전략과 깨끗한 레이스로 은메달을 따낸 거예요. 과거에 몸싸움으로 메달 따는 선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수가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시상대에 올라선 거라고요. 이건 단순한 메달 획득이 아니라 이미지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스스로의 약점을 인지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올림픽 무대에서 증명해 보인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